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이더리움 설명서 8권. 오늘도 7권의 한 줄을 그대로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버튼이 아니라 권한이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요즘은 사람들이 L1에서 디파이를 잘 안 하고 L2로 가라고 하는 거죠? 왜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죠? 왜 이더리움은 체인이 하나가 아니라 층이 여러 개처럼 느껴지죠? 오늘 8권은 이 질문 하나를 설명서처럼 정리합니다. 이더리움은 왜 2층 구조가 됐는가? 왜 L1은 정산이고 L2는 처리인가? 그리고 초보가 L2를 쓸 때 어디서 헷갈리고 어디서 위험해지는가? 결론부터 한 문장만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모든 걸 한 곳에서 다 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L1, L2를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설명서 버전으로 딱 한 문장만 잡고 가겠습니다. L1, 이더리움 본체는 최종 장부, 최종 정산. L2 레이어 2는 거래 처리, 빠른 실행. 현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카드 결제는 매장에서 바로 결제 완료가 뜨지만 실제로 돈이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건 나중에 카드사, 은행 사이에서 일어나죠. 즉, 앞단에서는 빠르게 처리하고 뒤에서는 확실하게 정산합니다. 이더리움도 이 방향으로 갑니다. L2에서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L1에 가져가서 최종 장부로 확정하는 구조.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확인 문장. L2는 빠른 계산대, L1은 최종 장부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하죠? L1을 그냥 더 크게 만들면 안 되나요? 이건 사권의 상태와 연결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권에서 말했죠? 상태는 신뢰의 뿌리지만 상태는 비용을 만든다. L1에서 모든 거래를 다 처리하려고 하면 상태 업데이트가 계속 늘고 모두가 그 장부를 들고 있어야 하니까 네트워크 전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노드 돌리기 비싸지고 참여자 줄고 중앙화 위험 올라가고 결국 이더리움이 지키려던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선택합니다. 본체는 가볍게 유지하자. 본체는 정산에 집중하자. 대부분의 처리는 밖에서 하자. 이게 L2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확인 문장. 확장은 속도 문제가 아니라 탈중앙화를 유지하는 비용 문제다. 자, 그럼 L2는 어떤 방식으로 밖에서 처리하고 어떻게 본체에 정산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롤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롤업을 초보 언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여러 거래를 묶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더리움 본체에 올려서 확정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L2가 마음대로 기록을 쓰는 게 아니라 L1이 최종 장부 역할을 하면서 L2 결과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봤기 때문입니다. 현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점에서 하루 동안 매출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본사에 오늘 거래 내역과 정산 결과를 제출합니다. 본사는 그걸 보고 장부에 최종 반영합니다. 롤업도 이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L2에서 거래를 많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L1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맞다를 인정받는 구조. 여기서 초보가 꼭 잡아야 할 문장 하나. L2는 따로 노는 체인이 아니라 L1을 기준으로 정산받는 처리층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롤업이 어떻게 맞다를 증명하는지 딱 두 가지 방식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상 복잡하게 안 갑니다. 롤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처리하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잡는다 방식. 두 번째는 처리할 때부터 맞다는 증명을 같이 낸다 방식. 이걸 기술 용어로는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초보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옵티미스틱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가정하고 틀리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해서 잡는다. GK는 처리하면서 동시에 맞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한다.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프로젝트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건의 목표는 롤업이 왜 필요한가, L1, L2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확인 문장. 롤업은 본체를 믿는 확장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초보가 L2를 쓸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브릿지 문제를 설명서처럼 정리하겠습니다. L2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자산을 L1에서 L2로 어떻게 옮기지?
L2에서 다시 L1으로 어떻게 돌아오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브릿지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 통로입니다. 초보 입장에서 브릿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 자산이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두 곳에 동시에 맞추는 과정이다. 자산을 L2로 옮길 때는 대체로 이런 흐름입니다. L1에서 잠그거나 예치한다. 그리고 L2에서 동일한 가치가 풀린다. 발행, 해제.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반대로입니다. L2에서 소각하거나 잠근다. 그리고 L1에서 잠금이 풀린다. 여기서 핵심은 브릿지는 이동이라기보다 장부를 맞추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편리하지만 리스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리라는 건 한 번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 리스크는 나중에 번외편으로 깊게 할 수 있고, 오늘은 초보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L2를 쓴다는 건 브릿지라는 통로 위에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L2를 쓰면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2를 쓰면 체감이 크게 4가지로 달라집니다. 첫째, 비용? 대부분의 경우 L1보다 싸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L2가 거래를 묶어서 처리하니까요. 둘째, 속도, 체감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디파이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하는 상황에서 딜레이가 줄어듭니다. 셋째, UX, 지갑에서 네트워크를 바꾸고 브릿지로 이동하고 체인이 여러 개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보는 여기서 헷갈립니다. 넷째, 리스크, 가스비는 줄지만 새로운 리스크가 생깁니다. 브릿지, 운영 방식, 출금 시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설명서 관점에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L2는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만든 새로운 레일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초보가 L2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L2를 쓸 때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대부분 이 7가지 안에 들어옵니다. 1.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한다. L1인지 어떤 L2인지 이 주소는 같은데 체인이 달라 착각한다. 3. 브릿지 통로를 잘못 선택한다. 공식, 비공식 혼동. 4. 토큰이 네이티브인지 브릿지 버전인지 모르고 쓴다. 5. 출금. 이동 시간이 바로 되는 줄 안다. 지연이 있을 수 있음. 6. 승인, 권한이 L2에서도 똑같이 남는다는 걸 잊는다. 7. 수수료. 가스 토큰이 무엇인지 몰라서 막힌다. 이 체크리스트는 L2를 처음 쓰는 분들에게 사실상 안전벨트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한 줄만 강조하고 갈게요. 같은 USDC처럼 보여도 체인이 다르면 다른 레일 위의 자산이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8권은 이더리움이 왜 2층 구조가 됐는지, 왜 L1은 정산이고 L2는 처리인지 설명서처럼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L1은 최종 장부, 정산이다. L2는 거래 처리, 빠른 실행이다. L1을 무작정 키우면 상태와 비용 부담으로 탈중앙화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처리하고 본체에는 결과를 확정하는 롤업 구조가 나온다.
롤업은 본체를 믿는 확장이다. 층이 나뉘면 브릿지가 필요하고 브릿지는 새로운 리스크 포인트다. L2는 비용, 속도, UX를 개선하지만 새로운 체크 항목도 생긴다. 그리고 오늘의 한 줄 기준은 이겁니다. L2는 도망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이 문장이 잡히면 이더리움의 확장 방향이 유행이 아니라 설계 의도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9권에서는 이 확장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업데이트로 구현됐는지, 덴쿤, 팩트라, 푸스카 같은 업그레이드가 사용자 경험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바꿨는지 초보 언어로 업그레이드 설명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